어느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년 만에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1992년 이후 멈춰섰던 핵실험의 시계가 다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즉각적으로 떠올린 것은 아마도 냉전 시대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벌이던 그 시절,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핵 대피 훈련이 일상이었고, 가정마다 지하 방공호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종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돌출 행동일까요?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극단적인 선거 전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개인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 더 거대한 흐름의 한 부분일 뿐이며 우리는 이미 새로운 냉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공포를 반복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이 핵실험 발언은 트럼프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발언의 배경에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며 자국의 우위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해졌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안보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 상황을 신냉전, 즉 콜드워 2.0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냉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면 이번 신냉전은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권력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주의라는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관점 중 하나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국제사회에는 이를 제어할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하며 인간 권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것을 감수한다. 이 냉정한 문장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들 사이에는 도덕이나 정의보다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외교적 수사와 국제법, 인권과 평화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이 오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이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교적 포장지를 벗겨내고 이 힘의 논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이 해온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를 더 직설적으로, 더 거침없이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이 힘의 논리는 단순히 강자의 횡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리는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옵니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키웁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우면 상대방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 안보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33년 만에 핵무기라는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일까요? 왜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보 딜레마는 1950년 미국의 정치학자 존 허츠가 체계적으로 정립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놀랍도록 비극적입니다. 모든 국가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도 결국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A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순수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고 군인을 더 훈련시킵니다. A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완전히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그저 우리 국민을 지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B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B국은 A국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A국이 정말로 방어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언젠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서로의 진짜 의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합니다. B국도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A국보다 더 강력하게 말입니다. 이제 A국이 다시 B국의 군비 증강을 보게 됩니다. A국은 생각합니다. 봐라, 내가 걱정했던 게 맞았어. B국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A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B국은 이에 다시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안보 딜레마의 비극입니다. A국도 B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단지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방어적인 행동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해석되고 결국 모두가 더 불안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강대국들은 누구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자 다른 나라들도 자신이 뒤처질까봐 군대를 동원했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참혹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소련도 개발했고 미국이 수소폭탄을 만들자 소련도 만들었습니다. 대륙간탄 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다탄두 핵미사일로 경쟁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를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축적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원했지만 모두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발언은 바로 이 안보 딜레마의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입니다. 미국이 3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은 다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핵무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최종적인 생존 수단이자 절대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둘러싼 경쟁은 다른 어떤 군비 경쟁보다 더 민감하고 더 위험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시 힘의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탄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국제사회에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며 자신의 핵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국은 자신만의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런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모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보 딜레마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단순히 트럼프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발언은 무책임할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해서 신냉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중 경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안보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 냉전의 공포에 갇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공포는 나쁜 조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신냉전은 과거의 냉전과 다릅니다. 과거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이데올로기 대립이었습니다.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고 중간지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막대한 무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의 경쟁은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기술,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국제 테러리즘 같은 공동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냉전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795년 칸트는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이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칸트는 이 책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칸트의 이 주장을 순진한 이상주의로 치부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칸트는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국가 간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가 전쟁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무수한 생명을 희생하며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핵무기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전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국가들이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이성적으로 계산한다면 평화를 위한 제도와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면 전쟁의 유인은 줄어들고 평화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진한 이상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칸트의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실현해왔습니다. 유엔이 창설되었고 국제법이 발전했으며 민주주의가 확산되었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깊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칸트의 비전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힘의 논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의 논리에 완전히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딜레마를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신뢰를 조금씩 쌓고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역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양국은 직통 전화선, 이른바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오해와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 같은 군비 통제 조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전쟁이 모두에게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유지하고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 정당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정치의 큰 흐름을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작업 말입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돌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신냉전의 구조, 안보 딜레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조작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보 딜레마를 이해한다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고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의 지지에 의존합니다. 만약 많은 시민들이 무분별한 군비 경쟁에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면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거나 빠르게 효과를 내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단순화된 적대의 논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냉전의 위험 중 하나는 세계를 우리 대 그들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미국은 선이고 중국은 악이다 혹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모든 정부의 행동에는 다양한 동기와 맥락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모두 인간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며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정부 간의 갈등이 일반 사람들 사이의 증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할수록 대화는 어려워지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교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은 민주 시민에게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멘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복잡해 보일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안 바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에 노예제도가 폐지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냉전이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신냉전과 안보 딜레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구조이고 따라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 작은 행동들의 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적대적인 말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냉소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발언이 실제로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군비 경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세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살아갈 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보 딜레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국이 모두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의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 재앙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의도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이고 전략적 사고이며 무엇보다 이성적 성찰입니다. 이성적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본능적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행동의 장기적 결과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두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고, 그 반응은 종종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다른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핵무기는 과거의 어떤 무기보다 파괴적이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은 과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는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단순한 해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을 찾는 사고,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사고,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상주의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계는 완벽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선의를 가진 것은 아니며 때로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주의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위험도 인식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제사회는 정글이고 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정말로 정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지금 당장의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균형이 아니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는 균형입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 발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웠다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끝없는 긴장으로, 어쩌면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쪽 길은 대화로, 협력으로, 공존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을 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선택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이해하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10사람이 행동하고, 100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로자 파크스라는 평범한 여성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이 미국 민권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항상 영웅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쉬운 답을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저들이 나쁘고 우리가 선하다는 단순한 이야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핵전쟁의 공포, 외부의 위협이라는 메시지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극단적인 반응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냉소주의는 쉽습니다. 어차피 안 바뀔 거야.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같은 말들은 우리를 행동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편안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위험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노력하라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그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도 인간 내면의 도덕적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우리 안에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핵무기로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후를 바꾸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능력은 신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지혜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야 할까요?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서 파괴해야 할까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원칙은 정치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보만을 외치면 군비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요구하면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해답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이 던진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년 전 1992년에 미국이 핵실험을 중단했을 때 그것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희망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핵의 공포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직선으로 진보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섭니다. 지금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인류는 점진적으로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비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비하면, 심지어 20세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더 적은 폭력, 더 많은 협력,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전쟁,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무 진전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이고 저입니다. 정치인들, 외교관들, 학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창작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군사적 긴장을 이야기하는 지금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가 말한 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안보 딜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무력에 대응하면 끝없는 군비 경쟁만 낳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순환을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간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지금은 긴밀한 동맹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의 33년 만에 핵실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신냉전의 한 증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과거의 냉전과는 다른 형태지만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이 경쟁의 핵심에는 안보 딜레마가 있습니다. 각국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도 군비를 증강하게 만들어 결국 모두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이지만 인간이 만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영구 평화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순진한 이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전쟁은 비합리적이고 특히 핵전쟁은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제도와 규범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대화하고 단순화된 적대를 거부하고 교육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성찰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본능적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역학을 파악하며 그것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기술적 능력과 도덕적 지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학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33년 전에 핵실험을 멈춘 것도 그런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 끝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경쟁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그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다면 그 두려움을 마비의 이유가 아니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뉴스를 읽되 비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의 구조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을 선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현실의 위험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가능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찾아야 하는 균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역사의 한 점입니다. 언젠가 미래의 사람들이 돌아보게 될 순간입니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2025년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신냉전의 징후가 보였을 때,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더 많은 무기와 더 깊은 적대감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입니까?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까? 이것은 거창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투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정책을 만들며 우리의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성을 높이면 안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국이 B국에게 우리는 순수하게 방어 목적으로만 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B국의 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투명성은 불가능하고 국가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투명해지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전 시대의 한라인처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도 이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군사 훈련을 사전에 통보한다거나 무기 실험을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상호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핵 확산 방지 같은 문제들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협력하면서 신뢰의 기반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이해관계는 얽혀 있으며 국내 정치적 압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진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세계 정상회담을 주최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작은 규모에서나마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뉴스를 읽는가?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존 믿음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찾는가? 우리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출처를 참고하며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대화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 답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쁘고 우리가 선하다는 식의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대화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거나 정책 기반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투표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느리게 보일 때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해 보일 때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서 자리를 지킬 때 자신이 민권운동의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피곤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한 정업 명령을 기억해 봅시다.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은 행동은 전염됩니다. 나쁜 행동도 전염되지만 좋은 행동도 전염됩니다.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으로 시작한 이 긴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냉전의 현실, 안보 딜레마의 메커니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긴장, 칸트의 영구 평화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크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입니다. 1992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낳을 나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핵의 공포가 다시 살아난 세상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역사는 승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